자식이 뭘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해녀질로 물숨 참으며 숨비소리 한 번이 자식들의 연필이 되고 공책이 되어가며 참을 수 있었던 만큼의 행복은 간 곳 없이. 형, 엄마가 말기암이래. 지금 이 상태론 수술도 힘들고 길어봐야 6개월이라며 집에 모셔서 맛있는 거나 많이 해드리라고 방금 의사가 말씀하고 가셨어요. 듣자마자 바로 나온 형의 말. 그럼 간병은 누가 하지?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며느리들의 아우성. 난 간병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애 학원 6군데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판인데 간병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어때? 동생이 바로 대답하는데, 형, 미쳤어? 요양병원에 매달 들어가는 돈은 어쩌고?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어머니 집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하면 되겠네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별들이라고 말을 했었던 내 아들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병실 안에서 듣고 있던 엄마의 두 뺨에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다 하얗게 밝아온 다음 날. 엄마가 사라졌다. 형, 엄마가 사라졌어. 병원에서도 모른대. 자식 없는 엄마는 있어도 엄마 없는 자식은 없다 했건만 엄마라고 애터지게 부르던 그때의 내 자식들이 맞는지 때가 되어야 분명해지는 것들이 주는 암 속에서 회한의 눈물을 머금고 떠난 엄마의 상처는 아랑곳 없이 세상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두 아들은 어둠이 먹칠한 하늘을 따라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쫓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5년이 지나야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대. 그러려면 경찰에 실종 신고한 근거가 있어야 한대.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저도 알아봤는데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단 같은 거 돌리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된대요.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거둔다. 찾는 척이라도 해야지. 주위 이목도 있는데. 이런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목에 들어가는 물 한 모금 아껴가며 살아온 시간을 더듬어 보며 이름 모를 거리를 헤매다니고 있을 엄마의 슬픔은 타담한 종이 위 글자들처럼 까만 그을음으로 남겨지던 어느 날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버려진다는 세상 떠도는 이야기를 미천 삼아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 근처에서 뿌려대는 신용을 해대던 두 아들 내외는 형 밥 먹고 하자. 바로 형이 한마디 한다. 일단 너가 형수하고 전단지 뿌리는 거 사진이나 찍어둬. 그러자 며느리가 아, 힘들어. 이 짓 죽어도 못하겠다. 애들 학교에서 오면 배고플 텐데. 도련님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게 어때요? 지나면 희미해질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아놓고 싶지 않았던 두 아들 내외 앞에 엄마의 이름 없는 날들이 37일째 흐르다 멈춰서던 어느 날 고시텔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듣고 달려간 두 아들. 엄마,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니는 아들들을 몰라본 것이다. 본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를 두고 마실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두 아들은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형, 차라리 잘 된 거 아냐? 엄마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시키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해 이 집 처분하는 게 어때?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형도 어차피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잖아. 나도 애들 유학 보내달라는 성화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러자 옆에 있던 형수가 한마디 한다. 도련님, 뭘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해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멀어져 갔을 엄마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살 길이 먼저인 두 아들 내외의 귀에 딩동. 누구세요? 천마 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어머니 되시는 김복녀 여사께서 한 달 전 이 집을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새벽불 밝히고 서 있는 가로등을 디딤돌 삼아 엄마가 머물렀던 쪽방촌으로 찾아온 두 아들은 흐르는 물에는 뿌리 내릴 수 없는 나무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 놓여 있는 손편지 위에 있는 열쇠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미쳤군, 미쳤어. 그냥 조용히 죽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엄마가 우릴 못 알아본 게 아니었어. 자식 사랑의 끝에서 다 타고 하얗게 죄만 남은 것 같은 후회를 안고 멀어진 엄마가 선택한 건 행복이었다는 걸 모르는 두 아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 그 열쇠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묻어다오. 죽음도 삶의 한 조각이라며 쪽지에 적힌 엄마의 마음보다 열쇠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두 아들은 삶의 무게를 쥐고 나간 엄마의 아픔을 가슴에 담아놓기 싫은 듯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까지 술로 지워내더니 형,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들어있는 열쇠 아닐까? 옆에 있던 엄마의 큰 며느리가 한마디 한다. 맞아요. 설마 자식인데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겠어요. 분명 땅 문서나 유언장 그런 게 든 열쇠 같아요. 어디가 내가 버려질 곳인지 보이는 곳마다 지뢰밭 같은 불안을 안고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눈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갔을 엄마보다 그 열쇠가 지하철 물품 보관함 열쇠란 걸 더 먼저 알아낸 두 아들 내외는 설마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손자들한테 10원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할 리가 없잖아 라며 여러 번 사물함에는 자신들이 돌리던 전단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날 찾고 있구나. 내 아들들이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승에서 느끼는 엄마의 마지막 행복이었다며 빨간 노을에 멍든 계절이 지는 어느 이름 없는 가을날을 따라 엄마는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식 사랑은 바람에 그린 그림이라는 말을 남긴 채 저는 이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는 동시에 두려운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상과 관련이 깊은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와 단절하는 원인과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다 커서 분가한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서 연락이 없어 슬프고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 두렵고 게다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키웠던 내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난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는 아무것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부모의 고통.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만 뭔가를 하지만 솔직히 엄마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 같아요. 지난 일요일 점심 식사 후에 난 단지 엄마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엄마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요. 엄마가 관심을 갖고 몇 가지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많은 걸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나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했지 은행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이 글을 복사해 보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게 하려고 해요. 다들 엄마를 잘 몰라서 나하고는 다르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의 판단과 비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지겨워요.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만 엄마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곧 엄마에 대해 다들 알게 될 거고 나처럼 엄마와 관계를 끝내려 할 테니 그때까지 나머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켄, 엄마 아들 올림. 이 편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가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메일을 읽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엄마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에 지쳐서 마침내 엄마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내고 가족 모두에게 복사본을 보내려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보인다. 그가 화를 가라앉힌 후에는 이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이혼한 후로 엄마를 들들 볶아서 돈과 동정심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아들의 이야기다. 아빠는 켄이 8살 때 집을 나갔다. 다른 부모들이 그렇듯 엄마 베키는 아이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았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오히려 너무 많이 주는 실수를 범했다. 딸은 아빠가 떠난 후 엄마가 힘들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에 공감을 보여준 반면 아들 켄은 반대로 나갔다. 그는 엄마가 아빠를 쫓아냈다고 탓하며 엄마의 성격 중에서 티끌만한 결점이라도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은 마치 야생 개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라고 베키는 말했다. 계속해서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면 물지 않다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리면 달려들어 물어뜯지요. 그녀가 아들에 대해서 실수를 한 부분은 분명하다. 그녀는 좀 더 일찍 켄의 버릇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죄책감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지 못했으며 끝없이 주고 끝없이 용서하며 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켄이 책임감 있고 공손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그녀가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 켄은 이혼 전에도 다루기 힘들고 버릇이 없었으며 공손하지 않았다. 아빠에게도 버릇없이 굴며 협박을 해대서 아빠의 성질을 돋우었다. 이혼 후로는 양육권을 가진 엄마가 유일한 분풀이 대상이었다. 자신을 버린 아빠를 향한 아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받아주는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아들은 이혼 전에는 그렇게도 안 좋아했던 아빠를 더없이 좋은 사람이냥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들 켄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사고가 이분법적이었다.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살곤 했다. 켄과 같은 성인 자녀는 가족 간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친구나 가족에게 부모의 성격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불만을 가진 다른 가족을 부추기기도 한다. 엄마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켄에게는 아빠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동맹군이었다. 켄의 나쁜 행동과 기질을 바로잡기는커녕 결혼 생활을 끝낸 게 잘한 일이었음을 스스로에게 재확인시키려는 듯 오히려 아들을 도와주며 부추겼다. 이 때문에 켄의 누나들은 오히려 아빠와 사이가 멀어졌다. 아빠가 켄과 한통속이 되어 엄마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작에 켄을 포기했다. 부모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구성원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의 내적인 삶이 불안과 분노, 혼란으로 가득해서 아무리 신경 써서 맞춰주고 포용하려고 해도 영원히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울 수 없다. 성인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의도를 명확히 하며 작은 차이라도 확실히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며 단점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충분히 공존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 자녀라면 부모는 더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유전하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이 사람은 안전한가 위험한가 관대한가 인색한가 성실한가 까다로운가 친절한가 잔인한가에 대한 평가를 부추기거나 왜곡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 맞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 간에 이미 정해진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켄처럼 너무도 많은 피해를 주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는 사랑과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배워야 한다. 성인 자녀의 인격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제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래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스스로를 탓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조용히 말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너를 도와주겠다 라거나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삼가야 한다. 너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구나. 너는 사람을 조종하고 파괴적인 사람이야. 둘째, 자녀가 몹시 화나게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 말하면 당신이 경청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는 것을 차분히 자녀에게 알려줘라. 자녀가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 하고 당신 역시 귀를 기울이지만 목소리가 적대적이고 협박투라면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그렇지만 자녀가 협박하려고 해도 비판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대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지 마라. 나한테는 소용없단다. 또는 그건 안 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해줄 수 있어. 셋째, 자녀가 느끼거나 말하는 것에 공감을 해준다. 왜 너가 그렇게 느끼는지 알겠다. 또는 너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자녀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당신의 죄책감이나 협박당한 느낌과는 무관하게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넷째,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줘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성인 자녀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절망적인 생각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행동을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두 번째, 유언장에서 자녀를 제외시키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몇 년 동안이나 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너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구나. 너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를 실망시키거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것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고통과 후회의 원천이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도 알다시피 난 늙어가고 재산 상속을 계획할 때가 되었다. 너가 나와 인연을 끊으려 하는 걸 알면서도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 너가 나를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 노력할 마음이 없는데도 너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남들처럼 좋은 관계를 갖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너와 연락은 하면서 지내고 싶다. 너가 가족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너의 엄마가 당신이 돈을 갖고 협박한다고 비난하는 답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겠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각지대가 나에게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우리 관계를 치유할 방법을 찾으려고 할 뿐이란다. 내가 좋은 엄마였다고
너를 설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관계를 개선해 볼 일종의 장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우리의 차이점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가져보려는 거란다. 아니면 유언장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구나. 너가 어렸을 때나 너가 자랄 때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쳐서 너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너는 나에게 연락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부모로서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나 손주들을 아예 못 보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너가 고통받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너에게 되갚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와 관계를 유지했다면 너에게 주고 싶었을 많은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너에게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느껴진다. 너의 엄마가. 이 편지는 아무래도 징벌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며 남기는 이별의 메시지로 징벌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유산을 물려주기가 너무 힘들다면 이 편지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 관계 단절된 자녀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이유. 부모는 자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결혼 후 배우자의 영향, 자녀에게 닥친 불운 또래 친구의 영향, 정신적인 부분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자녀처럼 자녀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자녀가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효도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며 거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그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녀마다 유산 상속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형제 간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유산을 적게 받은 자녀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화해할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같은 금액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나 역시 공감하지만 유산 상속이라는 최종 수단 말고도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가 부모 살아생전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돈을 빌려주거나 커다란 선물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유언장 설계하기. 벤저민 씨 부부는 자기 아들과 약혼한 여자를 못마땅해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부인은 말을 꺼냈다. 아들이 동거를 하더니 이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버릇없고 무례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들에게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절도 모르는 여자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들이 내 말을 전한 게 분명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아들을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나 며느리를 싫어하는 부모가 흔히 하는 말이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상담실을 찾은 결정적 이유가 된 질문을 이어갔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여자가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해서 아드님이 그 여자분을 포기하게 될 것 같지 않네요. 오히려 부모님을 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걱정하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드님이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분을 나쁘게 볼수록 아드님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포용하려는 의무감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괴로워한다면 당신과 관계를 단절할 핑곗거리로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들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애도 어른이 되었으니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애가 인생을 망치는 건 원치 않아요. 지금은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 손자의 엄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녀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어려울 때 아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녀가 10대가 되면 부모는 관리자 역할에서 상담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인 자녀에게도 같은 조언이 적용된다. 우리는 자녀가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경고나 조언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조언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심지어 그들의 삶을 망칠 가능성이 클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의 틀을 염두에 두고 나는 벤저민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저 같으면 아드님이 그 여자와 결혼할 경우 유언장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의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의구심이 들더라도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력한다면 아드님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두 부부는 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 그 여자가 우리 돈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경우는 흔한데 유산을 전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관리하도록 지정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자녀가 이혼하면 상속액은 자녀를 따라가게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몇 번의 추가 상담 회기를 끝낸 후 벤저민 부부에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유산 상속에 대한 대안을 갖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5번째, 부모와 자식과의 단절에 이르게 되는 일반적인 유형. 나는 관계가 단절된 성인 자녀와 부모가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화해는 부모와 성인 자녀 양쪽이 모두 의지를 갖고 해낼 수 있을 때만 가능했고 성공할 수 있었다. 부모가 화해와 관계 회복에 대한 동기가 더 확실하기 때문인지 대개는 부모가 주도권을 갖는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부모가 겸허한 자세로 자기 반성을 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무리 공감하며 잘해보려고 해도 자녀가 화해를 할 수도 그럴 마음도 없는 경우 어떤 진전도 보기 힘들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부모의 이혼. 이혼 가정의 아이는 부모나 다른 가족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상대적인 약자와 강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쉽다. 결국 이혼 가정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관계 단절에 이르기 쉽다. 자녀가 어리든 성인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부모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만든다.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다른 쪽 부모에게서 공공연히 또는 은근히 멀어지게 만든다. 어느 한쪽 부모를 다른 쪽 부모보다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는 성별, 기질, 그 밖의 것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양자와 양부, 세 형제자매가 가족이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자원이 배분되면서 다양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했다가 자녀의 배우자로 인해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사례들이 종종 있다.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부모와의 밀착 관계의 자녀의 배우자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부모님과 나 둘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자녀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자녀가 중독이나 정신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와의 접촉이 어렵거나 조절이 곤란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자녀의 정신질환은 그들이 당신의 의도나 과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설사 자녀가 당신과 소통하더라도 애정 어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심리상담사의 잘못된 해석과 권유. 성인 자녀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부모와 단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성인 자녀의 현재 마음 상태가 과거 당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심리상담사가 잘못 해석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성인 자녀가 어린 시절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신은 그런 대화를 이어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성인 자녀가 당신에 대한 감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며 심리상담사가 관계 단절을 권유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주체적인 삶을 위해 부모의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 자녀가 성장기 동안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느껴서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성인 자녀의 마음 속에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단절은 그 중요성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념이 너무 다를 경우에도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성별,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성별,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또는 정치적 성향 차이나 연애 상대의 선택, 또는 단순히 개인 특성의 차이로 관계 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단절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가는 길. 어떤 관계든 사과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과는 좋은 의도로 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미안하다는 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알다시피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에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거나 면전에서 사과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부모들은 사과할 것도 고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속에 감추어진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이 옳으냐 그르냐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지침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화해의 편지가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첫째,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연히 그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겠지만 관계 단절에는 부모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다른 종류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화해의 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용기 있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된다. 셋째, 책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한다. 훌륭한 부모라고 스스로 외쳐봐야 자녀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더욱 소리 높여 주장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놀라게 된다. 자녀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과장해야 할 수도 있다. 엄마는 항상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라고. 이때 건강한 반응은 당신이 없었던 그때가 문제였다는 것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그게 무엇이었든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이 자녀에게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가족 생활의 서로 다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부모라도 자녀가 필요로 했거나 원했던 것을 놓칠 수 있으며 부모가 완벽해야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실수를 간단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과는 자기 용서와 자기 연민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가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은
실수투성이의 지뢰밭이다. 실수 없이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6번째, 좋은 역할 모델이 된다. 결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번째, 화해의 편지는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게 도와준다. 당신이 자녀와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화해의 편지이며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대우받기 원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화해를 방해하는 5가지의 잘못된 믿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실수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상한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된다. 자녀를 더 미성숙하게 만들까봐 걱정된다. 전남편 혹은 전처에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빌미가 될까봐 걱정된다. 화해의 편지는 실제로 당신의 힘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이며 전 배우자가 당신에 관해서는 틀렸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화해의 편지를 작성할 때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실수. 충분히 인정하지 않기, 변명이나 자기방어, 구구절절한 설명, 자녀 탓하기, 다른 사람 탓하기. 자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아빠 또는 엄마의 잘못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잘못이라고 핑계 대기 쉽다. 다시 말하지만 자녀가 하는 말에 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맞는다 해도 당신이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한다. 화해하는 데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메일이 더 격식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편지나 이메일은 생각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녀의 반응이나 방어에 순간적으로 맞대응하느라 원래 가려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10가지 새로운 규칙. 첫 번째, 당신의 자녀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조건을 정하는데 당신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덜 신경 쓰는 자가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것이 게임의 기본 이론이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는 의무나 정서적 부채감, 책임감에서가 아니라 행복과 개인적인 성장을 만드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부모로서 얼마나 잘 해냈는지 판단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과거에 대해 자녀의 이야기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반대로 비난을 해서는 자녀에게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다섯 번째, 평등주의적이고 정신분석적이며 자각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였고 자녀가 죽을 때까지도 부모다. 당신은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왔다. 그러니 자녀가 목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화해가 목표라면 당신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재정적이나 정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만남이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덟 번째, 자녀의 배우자를 비난하면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높아진다. 아홉 번째, 자녀의 이성에 대한 취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비난하면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높아진다. 열 번째, 당신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당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 노릇을 했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상처받은 모든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계 단절의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그것은 관계 단절이 우리의 가장 약하고 기초적인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핵심이다. 자녀에게 자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으면 두려움, 슬픔, 걱정, 분노, 죄책감, 후회와 같은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치유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가져온다.
부모가 자녀의 눈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며 행동을 고치려 한다면 자녀와의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자녀의 반응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공감을 보여주고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지난 일이니 다 잊고 극복하라는 식의 말을 하는 부모보다는 성인 자녀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 부모가 더 나은 결실을 보게 된다. 자녀 역시 부모를 끊임없이 비판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연민을 갖고 공감한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태도가 부모의 마음을 열어 자녀의 말을 더 잘 경청할 수 있게 한다. 자녀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면 부모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변하게 될 것이다.